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등을 근거로 전국의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고 경찰도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있을 경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허주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병원을 좀 떠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부는 오늘 병원을 떠난 인원들도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이 사실 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협의해서 마지막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시한입니다. 이 전국에 있는 전공의들이 이 집단 사직 대열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 참여 비율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상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마지막에 사직서 제출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직서가 만약에 수리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업무 개시 명령이 아니라 결국에 근로관계 종속이라는 문제로 쟁점이 바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은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이제 복지부 등 그러니까 전공의 집단 사직서 움직임이 이렇게 확산하니까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등의 강경 대응 카드를 지금 꺼내든 상황이고요. 복지부가 어떤 발표했는지 듣고 와서 좀 이야기 나눠보죠. 복귀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처벌이 가해지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은 최고 징역 3년, 그다음에 벌금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 법 조항이 있어요. 예,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발언이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벌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확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것들, 전해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집단 사직서를 내고 파업을 강행하겠다, 휴직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면 강대강 대치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의사의 면허 취소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의료법이 개정이 된 때문인데요. 사실 기존에는 성범죄 등 일부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이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상황입니다. 의료법 위반 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형사 범죄, 처벌 범죄와도 이번 사태가 관련이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법부터 보시면 일단 의료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의료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따라야 한다는 거고요. 이걸 위반하게 된다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1년 이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라든가 심하면 기간 폐쇄 조치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의약분업의 파동 때 그리고 2014년에 원격의료 분쟁 때 이렇게 파업이 현실화된 적이 있었지만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적도 있었지만 개별 의료인이 이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이번에 강경 대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형사처벌 조항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 어떤 정책에 반발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파업을 하고 휴업을 해서 기관의 업무에 방해를 끼쳤다,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 기관장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이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면허 정지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주로 협회의 간부나 협회 측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개별 사업자, 그러니까 개원이 전공의들을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요. 개원이들이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해서 파업이나 휴업, 사직을 강요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가 되어서 공정거래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곧바로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경 대응 카드로서 이런 근거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많은 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그 사직 사유를 제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저는 사직하는 겁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것을 과연 이번 상황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처벌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왜냐하면 의료법에 보면 예. 집단으로 휴업 폐업한다고 규정이 요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일신상의 사유 또는 개인적인 어떤 뭐 건강상의 이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처벌하기 위한 입증의 문제가 나중에 남을 수 있는 그렇겠죠.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대전협과 이 이른바 빅5 병원이 협의해서 시한도 정하고 있고 또 사실상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어떤 사업장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정책에 반발해서 이렇게 파업을 하는 어떤 그 노동쟁의권 이런 것까지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어떤 취지를 상정해 봤을 때 예. 이것이 집단 사직으로 추정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 업무 개시 명령 자체를 규정한 예. 의료법의 위헌 여부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막대한 위해를 초래한다. 이게 뭐 환자가 다친다라든가 아니면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까지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생명을 잃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정당한 사유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게 지금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처벌 근거인 의료법 자체가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까지 이 이슈가 가게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투쟁할 부분, 쟁점화시킬 부분이 있다라고 의료계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법 쪽의 해석이 또 어떻게 갈릴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런 뭐랄까 업무 행정 뭐 그런 행정 명령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나의 행정 명령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이게 효력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뭐 반송된다거나 혹은 매우 메일을 읽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절차상에서도 또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의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할 때 누가 누구에게 무슨 처분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서로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것들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 조항이 개정돼서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공의 안전이나 어떤 복리를 위해서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조항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발송하는 걸 넘어서서 처분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도달을 해야지만 그렇죠, 비로소 그렇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이 사람이 도달을 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다 꺼놓고 있는다거나 수신 거부를 해놓는다거나 해서 단순히 기기에 수신되는 것을 도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기의 소유자가 이걸 인식하는 것까지를 도달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이 아직 법원에서 판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법원 판례를 보면 예. 등기 우편 같은 경우에는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열어보지 않고 반송이 된 경우에는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또 있거든요. 아마 의료계 쪽에서는 이 판례에 준해서 꺼졌다거나 아니면은 블랙아웃 상황에서 핸드폰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예.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과거 사례도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2000년, 2014년 사례 언급해 주셨는데 먼저 2000년 말씀해 주신 거는 의학 분협 사태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결론이 좀 났었죠? 그때 이 의협 간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의료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 판단이 났던 건데요. 그때 당시 집단행동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정말 15,000개 병원이 휴폐업을 했었는데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복을 했었는데 이때 유죄가 판단됐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의협이 의사들에게 파업에 참여할 것,
그러니까 휴업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라고 아. 인정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휴업을 강제하고 전국 걸기대회 같은 것들에 참석을 서명을 강제를 했고 만약에 불참하게 되면 불참 사유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라고 봐서 이 부분 유죄로 판단이 났던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면허가 박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2014년에는 강제하지 않았다라고 했었던 걸까요? 그때 사례도 같이 짚어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휴업 여부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공의들이 과반이 넘는 많은 인원이 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거의 77% 가까이가 휴업에 찬성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협 간부 2명이 똑같이 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됐지만 휴업 참여 여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 조치가 고지된 바도 없다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무죄 판단이 났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사안에서 어떻게 고발 조치로 이어질지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의 위헌성까지 따져볼지 이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4년 정도 전 보면은 전공의 10명의 고발을 했다가 취소했던 사례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류의 변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4년 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예. 그때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 의대 증업 문제와 또 공공의료대학 이 문제로 인해서 총파업을 했었고 의료진 일부가 이 정부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고발 조치를 당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 의료계의 공백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정말 전 국민의 어떤 공공보건이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의료진이라도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냈고 그 조치로 정부가 고발을 취하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은 그렇게까지 의료 공백이 물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만은 코로나19 사태처럼 엄중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발 취하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 지금 이 강경한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 좀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 습격범의 재판 이제 첫 재판기일 내일로 잡혔습니다. 혐의가 지금 보니까 좀 추가가 됐네요. 네,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자유에 방해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유인하거나 체포, 감금한 경우에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 유세 중에 철제 그릇을 던졌던 사람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검찰이 비슷하다고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죄로 지금 한 가지 행위로 2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이걸 법률적 용어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인 미수와 선거 방해죄 같이 있으니까 살인 미수죄가 중하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거라면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뭐 형량이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예상해 보지 못하는 건가요? 양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행위로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과 한 가지 행위로 여러 가지의 죄를 범한 사람의 양형이 당연히 같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비난 동기가 있다고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또 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요소가 있어 보이고 미수 감경이 한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선거 방해죄까지 추가가 된다고 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이 듭니다. 일반적인 살인 미수죄보다 지금으로선 더 중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대한 재판기일 내일로 잡혔다는 이야기까지 저희 나눠봤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좀 황당하고 좀 아찔한 그런 일입니다. 부산의 LCT 되게 높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서 남성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일이
있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15일 아침 7시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LCT에 사는 주민이 낙하산을 타고 남성이 뛰어내렸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놓친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자료들을 토대로 추적을 해보니 외국인 남성 2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일반 관광객 같지는 않고 이 베이스 캠핑이라고 해서 이 고정된 곳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라고 하면 이 베이스 캠핑은 건물이라든가 높은 다리 위 이런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행하는 전문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 스카이다이빙보다 고도가 낮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는 데다가 이 주변에 지형지물이 많기 때문에 도심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로 이 2사람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군지는 특정이 된 겁니까? 누군지 아직까지 특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결국에 외국인으로 지금 특정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뭐 전망대 위에 가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요. 전망대에 돈 내고 누구나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왜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하냐면 결국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인데 전망대에 돈을 내고 올라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을지언정 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것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봐서 주거침입죄를 성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2019년에도 러시아인 2명이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뛰어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벌금 500만 원형 처벌이 내려진 적이 있었거든요. 붙잡히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처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마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존의 사례에서도 5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으니까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런 범죄가 벌어져서 사람들의 어떤 그 공공의 안전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고 하면 처벌 수위를 좀 높여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마천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부산의 LCT가 이런 용도로 높게 지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좀 붙잡아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